가격 부담 유무예요.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것이었죠. 한국 주식 사야 된다고 떠들고 마구 할 때가 이때가 이제 0.85에서 0.9배 사이에 우리는 한국 비중을 확 늘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 여전히 싸니?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면 최소한 여기 부분에 어딘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 부담이 있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적다.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40%의 비중을 63%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휴 화산들 몇 개가 요즘 불을 뿜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화산 중에 이름 하나가 코스피라고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 그 한국 시장의 아주 흐름이 아주 화산처럼 불꽃 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온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성향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투자자들 성향별로 각자의 이유에 따라서 한국 시장을 접근하는 또 다른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성? 오케이, 뭐가 됐든. 저는 충성이었어가지고. 오케이.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네. 메딕은 뭐라고 해요? 그냥 부대구는 똑같고. 하늘! 아니. 그건 있습니다. 뭐야? 구보할 때 외치는 멘트가 다르긴 합니다. 뭐라고요? 학교에서 훈련할 때 네. 살려야 한답니다. 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네. 그게 의무학교의 네. 표어입니다. 근데 살려야 한다 써 있습니다. 되게 확 와닿는다. 네.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사람 살려봤습니까? 네, 살릴 뻔 해본 적은 있죠. 네, 살려는지 모르고 어쨌든 뭐 멀쩡해졌으니까요. 지금은 누구 살리고 계십니까? 지금요? 네. 여러 살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대신 제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살신성인하고 계시네. 네. 자, 진행해 봅시다. 네. 이제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항상 관심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외국인이 결국 다 먹고 간다. 외국인이 노림판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도 이렇게 자본시장이잖아요,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말이 두 개로 만든 말이잖아요. 자본하고 시장하고. 그러면 이 시장은 여러 시장이 있죠. 여러 시장이 있는데 그 여러 시장들 중에서 지금 외국인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외국인, 국내라고 할게요. 여기에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죠. 근데 외국인이 이게 시장이 접근 가능성이 좋으면 여기에 많이 오겠죠. 근데 이 부분의 접근 가능성이 한국 시장은 꽤 나쁘지 않아요. 좋은 편이에요. 그 부분이 외환 관련돼서 약점이 있지 국내 주식시장 관련돼서는 접근 가능성이 양호합니다. 그게 시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이 올만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근데 자본이 외국인이 큽니까? 국내가 큽니까? 얘네가 크죠. 자본이라는 관점이.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여기서 투자는 같이 성장하는 게임이지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매매도 있고 투기도 있고 차익 거래도 있고 하면 이 투자에서는 사실 자본의 크기가 주는 영향이 작아요. 근데 매매와 투기와 차익 거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의 크기가 주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영향이 큰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내 입장에서 내가 한국의 개인인데, 내가 한국의 기관인데 왜 얘네들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느냐? 짜증난다? 그건 전체판을 이걸 이해하고 나면 그걸 활용을 해야지. 그거를 짜증낼 만한 일이 아닌데.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라는 구조는 이 부분만큼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를 50대 50이라고 해봅시다. 이 전체 다 더한 걸 50이라고 하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할 때 이 부분에서 열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종 매매들을 많이 하잖아요. 개인들이 기관도 추종 매매하고 외국인도 추종 매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를 자기가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투자를 하겠다. 어떤 기업을 잘 찾고 어떤 산업을 잘 찾고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 여기는 투자는 매크로 시황도 중요성이 작은 거잖아요. 매크로 중요성이 작잖아요. 여기는 마이크로 중요성이 큰 거죠. 투자에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50% 하고 나는 이쪽 부분 50% 하고 얘는 또 잘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이냐. 그래서 오투 같은 경우에는 이 매크로를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어떤 구조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는 판이 어떻고 나는 어떻다라는 부분을 양쪽을 잘 이해하면서 구조를 짜놔야죠. 근데 그런 구조는 아니라 야 이거 하면 더 뭔데 이거 하면 더 뭔데 이 종목 하면 더 뭔데 뭐 외국인이 이거 사는데 기관이 이거 사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없어. 내가 난 뭐지? 나는 돈 벌어주는 그들의 현금 이축인가? 라는 생각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통상 부르는 외국인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코스피에 많이 돌아왔다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건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금들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 매크로라는 팩터에는 그냥 그 경기에 대한 판단 말고 이제 정치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치와 그냥 경제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 그래서 이 경제 전체와 정치를 보는 부분들이 최근 외국인들의 흐름에서는 뭐 지금 선거 끝나고 전 세계가 지금 정치적 시스템의 안정도가 불안해지고 있거나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좋게 보고 있는 흐름들이 명확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어쨌든 국내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변수의 큰 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일단은 좀 눈에 정치적인 보이게 안정감. 안정감. 네. 뭐 그거 외에도 그런 보면 요새 달러 약세나 환율에 대한 얘기들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정치적인 안정감이 영향이 있기도 했겠지만 네. 달러가 사실은 정치적 안정감이 선반영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대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좀 안정성이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부 요인을 말씀드린 거고 내부 요인. 내부 요인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는 얘네들한테는 내부 요인이 있지만 얘네들한테 입장에서 뭔가 한국이 필요해졌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외부 요인이죠.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달러가 지금 흐름이 약해진 부분이랑 합쳐져서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예외주의 2024년에 유행했던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대부분 포지션은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채권이나 됐든 주식이나 됐든 그 상황에서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가치의 가장 핵심 바탕인 달러가 약해지고 있으면 이 자산들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여기다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 자산이 상대적인 수익률도 뭐 그렇고 절대적으로는 얘 때문에 더 떨어지고 있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게 여기에 외국인의 미국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미국인도 있으니까 특히 이 둘 중에서 이 사람들의 그 필요성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산할 필요성이 2025년에는 쏠림의 정당화에서 분산의 필요성으로 바뀐 거죠. 그럼 이 분산의 필요성이 발생했으면 분산을 어디다 해야 돼? 라고 보는데 분산의 필요성을 보는데
분산의 필요성을 보는데 지금 여기다 다 쏟아놨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다음 큰 경제를 따지면은 중국인데 얘들은 지금 싸움 계속 아직은 하고 있으니까 뭔가 불편하고 그러고 이쪽은 뭐 잘 모르겠고 여기 지금 캐나다 있는데도 멕시코 있는데도 같이 막 서로 간에 막 뭐 철강이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정신없고 그러면 유럽이라는 데는 좀 그럴싸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지금 상황상에서 여기 뭐 아직 잘 모르겠고 여기 원자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는 여기가 잘 돼야지 되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찾을 데가 별로 이 대안이라는 데 분산할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는 이런 게 생겼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시장에 많은 부분들이 포지션이 없어. 왜냐? 일본에는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인도에는 많이 갔거든요. 이 두 지역은 많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이 예외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산해 날 대상이 되네 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인도나 일본 증시는 좀 한번 많이 올라왔었다. 뭐 이런 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예외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상에서 그 필요성이 중국과 싸우는 데 있어서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이라는 개념을 넣을 때 인도와 일본에 대한 자산 시장이 많이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결을 같이 하는 개념이고 지금 분산을 해야 되는데 결이 같은 곳을 자산을 나누는 건 분산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예 다른 부분.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예전에 많이 사람들이 무시하다가 지금은 무시하면 안 돼라고 계속 하던 지금은 이제 무시하지 않지만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을 때 다변화 효과가 있다라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에서의 필요한 자산 구성인데 그게 이제 코인 시장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인도와 일본은 그런 대상이 좀 아니라는 것이고 한국 시장은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랑 일본은 이미 미국 움직이는 흐름이랑 거의 유사하게 맞물려져 간 거죠. 있는데 네. 국내 시장은 좀. 근데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좀 논외라고 분리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럼?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지금 인도랑 일본이라는 데는 여기는 지금 그 개념상 인도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대체하는 시장으로 접근했던 거고 일본은 대체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한편 정치적으로도 한편이고 뭐 그다음에 그 일정 부분 반도체 시장이나 이쪽에서도 이쪽 거를 뺏어와서 이쪽으로 집어넣으려고도 했고 그걸 일본 내부에서도 했고 미국이 용인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쪽은 흐름들을 같이 가는 같은 편이라는 개념이었고 우리는 이쪽이 대체가 아니라 이쪽과 연결이잖아요. 우리는 중국과도 연결이고 미국과도 연결이고 둘 다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지역의 사이에 한국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안 좋은 쪽으로 발생하면 새우등 터지는 거고 플러스 값이면은 꽃놀이가 되는 것인데 꽃놀이패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계속 이거였다고요. 지금 2024년까지. 근데 2025년 되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는 부분.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사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새우등에서 꽃놀이패로 넘어가게 된 주요한 원인이 선거잖아요. 왜 이렇게 돌려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네. 계엄 나고 지금 의회에 군인들 뛰어다니고 하는 데서 주식 사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도가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가 투자의 자본시장의 이 바탕에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중요합니까? 이 부분이 흔들렸다가 안정이 된 부분이 계엄으로 흔들렸고 그 부분을 법적인 제도적으로 그걸 누가 흔들렸는데 또 딴 세력이 와가지고는 치고 들어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안정화 다시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가 됐느냐라는 것보다 누가 됐느냐도 당연히 뭐 여러 영향을 주겠지만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느냐 아니냐가 중요했는데 선거를 제대로 치렀고 선거에 따라서 정권이 움직였고 그 정권이 움직인 상태에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시스템이 안정돼 있다. 시스템 안정도죠. 그럼 지금 어쨌든 외국인 자동들이 쭉 들어오게 되면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 매매, 투기, 차익거래 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 예전에는 이게 높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향성이 없을 때는 방향성이 없으면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매매의 비중이 떨어지죠. 그럼 얘 비중이 투자가 떨어지면 이게 2024년까지예요. 2024년 투자의 비중이 떨어지면 얘네의 비중이 올라가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은 매매도 저기서 내가 매매를 왜 해? 미국에서 하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안 했어요. 투기? 뭐 먹혀야 투기라지. 공매도도 막아놓고 아래로 두드려 패면도 모를까 봐. 그러니까 얘밖에 안 남았다고요. 얘는 방향성이 없어요. 자기가 우리 알고리 AI가 내가 뭘 대답하는지 모르잖아요. 걔는 숫자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차익거래 얘는 뭐 하는지 자기 스스로 몰라요. 그냥 계산된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논리나 방향성을 만드는 그러한 인간이 하는 활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비중이 높아지면 이 두 활동은 더 위축되겠죠. 그게 2024년까지 우리가 겪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얘네들은 방향성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차익거래는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이 상황에서 차익거래가 되려면 이게 다시 좁아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돼야 이게 차익거래율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방향성이 커지면 차익거래가 발생을 잘 안 해요. 방향성이 강해진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반대 매매 손실이 계속 나니까 그렇죠. 차익거래는 더 이상 하기 힘들어지는. 네. 그럼 지금 시장 코스피는 투자와 매매 시장으로 확 좀 넘어온 흐름이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내가 지금 느끼는 건 파트장님이 시장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 얘기를 매일 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매매의 대상이라는 거에 불편함이 있네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질문에서 제가 느껴지는 건. 그런가요? 네. 지금 한국 주식 해가지고 돈 막 벌어야지 신난다 이 느낌이 안 들어요. 그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럽니까? 왜냐면 신뢰가 좀 낮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쵸. 수년 동안 깨져 있는 신뢰가 회복이 맞아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정말로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2025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아웃퍼폼을 매우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지금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야. 우리 내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특히. 개인들이. 네, 지금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그렇지만 거래량 상위 종목에 인버스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후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비중이 지금 중국이 20%고 한국이 40%고 미국이 40%로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비중은 63% 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게 오버웨이트 엄청나게 오버웨이트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이런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오투가 없어요. 아직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제 주변을 살펴봐도 없어요. 그럼 기사님의 주변이라고 하는 거는 꽤 많은 기관들도 그렇다는 꽤 거. 많은 기관들 포함해서죠.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지금 한번 매우 오랫동안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한 지난 3년? 지난 3년 정도 시장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계속 직권사들이 여기 사라고 그냥 계속 돈 그냥
소리 지르고 광고 했잖아요. 왜냐? 한국 시장에서는 수수료가 이제는 이게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돈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돈 되는 행동 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 사세요. 미국 주식 사세요. 이것만 계속 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전에는 펀드만 하세요. 아주 지겹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ELS만 하다가 그래서 이 펀드 그냥 작살내놓고 ELS 작살내놓고 그 다음에 3호 펀드 작살내놓고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사회가 안 되기 때문에 깊이가 약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면 다 같이 해서 누가 더 강하게 해. 내가 더 강하게 해야 내가 차이가 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다가 사고 내고 강하게 하다가 사고 내고 미국 시장 강하게 나서 사고 내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체 강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저렇게까지 사고가 언제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난 금융권의 행태로 봐서는 저는 여기서 이거를 더 강하게 해야 될 이기에는 이러한 히스토리를 현장에서 겪은 사람 입장에서의 큰 불편함이 있죠.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장에 대해서 약간 신뢰라고 하는 것들, 네. 그냥 이게 시총 상위에 있는 대장 종목들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애들 그거에 대한 신뢰를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분명히 들긴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진짜 있어. 그거는 맞지. 이게 이런 행태들도 있지만 사실 오늘 아침 뉴스에 7거래 연속 상승해서 6만 전자를 다시 올랐었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네.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항상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한 번씩 드니까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셨고 이제 카카오 얘기하셨나요? 네, 현대자동차도 얘기했습니다. 현대차.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 네이버도 같이 넣어놓을까요? 셀트리온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바이오를 잘 모르는데. 일단 여기는 구조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항상 세상은 함께 영향을 주는데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모두가. 근데 지금 환경적인 부분도 이게 같이 안 좋았던 게 이게 2024년이고 24년까지고 2025년은 지금은 환경적인 부분이 좀 2 플러스 된 것이 나타나면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지금은 좀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게 6만전자 다시 한 얘기고 카카오는 구조적인 부분은 원래 못하지 않았어요? 원래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한 몇 년, 한참 되지 않았어요? 카카오에서 기대를 한 1년 전이라고 합시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카카오에 대해서? 이미 기대를 저버린 지 몇 년. 이미 사람들이 기대는 저버려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2024년은 얘도 안 좋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게 안 좋아졌다가 지금은 환경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이 정권 교체의 영향을 삼성전자보다는 크게 받아요. 영향을.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주가 흐름이 세죠. 그리고 현대차는 구조적으로 안 좋은데 환경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지금 이런 부분 말고도 지금 더했을 때 지금 얘기했던 이 개선된 부분과 자동차 산업 내의 흐름 때문에 두 개를 더했을 때 이런 느낌이 2025년에도 여전히 좀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 셀트리온은 제가 잘 몰라서 빼겠습니다. 네. 모르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왜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하면 되지. 이거 해서 뭐냐면 확실한 확실한 대체제가 있잖아요. 확실한 대체제가 있는데 사실은 월등한이라고 여기 적어도 이상해요? 월등한 대안. 이 말이 이상합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투자의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 때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노키아의 그림을 얘기할 거예요. 노키아의 추락. 이 과정에 삼성전자가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내부 사람이나 외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의심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거라고요. 여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하는 만큼 하이닉스 더 사면 되지. 이런 행태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약점이고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빼고 사람들이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럼 삼성 사람들은 하이닉스나 아니면 다른 중소형 IT에서 대안을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매매들이 더 강해지죠. 최근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에 있었을 때 약간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 어찌않게 알아서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할 텐데 외국인이라고 하는 게 한국 시장이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오면 네. 당연히 그 시장의 시총 상위에 담을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를 사니까 그게 얘가 올라갔다. 옛날인데 네. 그게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이게 없었거든. 이 구조적 약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그렇게 모르면서 작은 종목 모르죠. 삼성전자 모르면서 한국 주식하는 투자자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폭을 줄이거나 아예 빼버리거나 하는 의사결정을 지금 오토가 얘기했던 이거를 늘린다라는 이 행동을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돈에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는 빠진 이유도 삼성전자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사모님이 삼성전자 주셔가지고 네,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게 신기한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로 교체 매매를 했죠.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적 약점을 반영해서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로 비중을 바꿔버렸죠. 그럼 지금 시장이 막 약간 달아오르듯이 다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네. 또 정제가 되고 가야 될 애들이 정리되면 또 지금 올라온 거 많지에서는 뭐 떨어지거나 더 못 가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익거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매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삼성전자를 숏을 하고 다른 애를 뭐 하이닉스가 여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롱숏을 해놓은 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포지션들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방향성이 생기면 불리해진다고 했죠. 그럼 이 포지션을 둘 다 없앤다고요. 그러면 이 숏 포지션은 매수를 하면서 없애고 얘는 매도를 하면서 없애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에는 이 흐름에서는 매수가 일정 부분은 생기는 거죠. 이런 포지션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때까지 그 영향은 플러스로 내려받는 거죠. 하지만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닌 거죠. 저 흐름을 개인 투자자들이 뭐 ICTS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혹시나. 그럼 이제 옵션을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것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려면 일단 그런 것까지 투자를 하려면 전업 투자자 정도신 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전업 투자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냥 포트폴리오나 자산 관리라는 측면에서 오투가 생각하는 우리 전후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거나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명하지는 않겠는데 말씀드릴 거 하나는 삼성전자의 창구로 보시면 이 양쪽의 매수 창구가 똑같은 증권사가 비슷한 규모로 되어 있는 건 다 이런 차익거래, 이종 차익거래거나 삼성전자의 선물 옵션들이 있어요. 그런 가격들의 차익거래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이라서 방향성이 없어요. 그게 아닌 외국인 매매가 쭉 매도에만 뜨거나 쭉 매수에만 뜨거나 여러 외국계 증권사가 이런 때들이 그런 매매들이 발생하는 때인데 최근에 그런 창구들의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창구가 5개가 주로 보시죠. 그게 일관되게 여러 군데의 외국계 증권사가 한쪽으로 몰리느냐 아니냐를 참고하십시오. 라는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이상은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얘기에서도 네.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긴 한데 기관은 우리가 투자자를 보면 네. 이런 HTS나 분리를 할 때 네. 뭐 연기금 그다음에 금융투자 뭐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돼서 데이터가 제공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국인은 근데 외국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근데 외국인도 이게 종류가 사실은 좀 나눠진다고 봐야겠죠.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은 일단 하나 보셔야 될 건 ETF 시장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 말은 액티브 시장이 축소됐어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차익 거래, 성장했어요. 이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ETF나 차익 거래는 얘네들이 매매가 이렇게 같이 해서 이거는 기계의 매매예요. 얘는 사람의 매매예요. 이 상태가 일단은 이게 모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유의미한 자본시장에서는 다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뭔가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사람이 한국 ETF를 비중을 늘렸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매가 발생하겠죠. 여기서 매수가. 근데 그 매수는 기계들이 합니다. 증권사에서 다 프로그램 세팅되어 있는 거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알고리즘 전략이 생겨서 그 전략에 대해서 수익률이 잘 나서 돈이 늘어나고 해서 하면 얘네들 다 기계들이 하겠죠. 어떠한 가격들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들 얘들 이거 사람이 일일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기계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뭔가 어떤 지역과 어떤 나라의 개념이 바뀌어서 성장할 때는 얘네 둘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아까 전에 트레이딩이나 알고리즘 차익 거래들이 얘들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성이 생길 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의 방향성이 강해졌잖아요. 그럼 얘의 영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 둘의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쭉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하루에 다 살 수도 없어요. 이런 비중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오투가 외국에 있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형주 같은 경우랑 소형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형주를 보통 이제 한 3천억 시가총액 이하 종목을 주로 국내에서는 얘기하고 외국인들은 주로 2조 이하를 이걸 중소형주라 그래요. 국내 기관 외국인. 그럼 이 정도 되는 종목은 얘네들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문을 내냐면 한 10일 혹은 20일 정도의 주문 수량이나 금액을 가격 조건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사줘라고 하고 한 번에 주문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데스크에서 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중소형주는. 대형주는 그렇지는 않고 바로 주문을 내는데 뭐 하이닉스가 됐든 현대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런 데들은 그래도 걔네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주문을 내냐면 하루 거래량에 오늘 거래량의 5%를 계속 따라가죠. 지금 현재 거래량이 100주가 되고 있으면은 5주 사고 1000주로 바뀌면 거래량이 50주 사죠. 이렇게 계속 이 거래를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요. 이걸 맥스로는 한 15%까지 내요. 많이 빨리 사야 될 때는. 이걸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주문을 내요. 그래서 그 매매 증거사 매매를 보고 있으면 매수 매도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여기 비율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계속 따라가는 이런 매매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주로 이런 매매들이. 그러면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 네. 이럴 때 해야죠. 언제까지 갈까요? 이런. 판단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범위와 있는지. 저희가 맞출 수는 없지만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저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그 부담이 흥분으로 바뀌는 상태를 하나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느껴지는 게 있긴 하지만 강하진 않아요.
아직도 우리 교육생 PD님 같은 분이 주식을 막 얘기하면 오늘 사야 되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건 아직도 지금 오늘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샀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말 안 하고 사는 상황이 그렇죠.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 막 고민하고 막 아직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여기는 시간이 바로바로 안 나지만 요즘은 ETF나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ETF 데이터나 아니면은 전체 액티브 데이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펀드들이 공시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뭐 워렌 버핏 회장님이 뭐 사도 분기에 한 번씩 공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확인돼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어느 정도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크게 뭐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격. 가격 부담 유무예요.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것이었죠. 이게 0.85 PBR 0.85배 이럴 때 오토가 한국 주식 사야 된다고 떠들고 마구 할 때가, 이때가 이제 0.85에서 0.9배 사이에 우리는 한국 비중을 확 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 이게 지금 뭐 1배 어느 근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전히 싸니?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데 비해서는 싸 라고는 또 상대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얘때보다 싸지는 않았지만, 이게 부담이냐라는 것은 아직은 부담이 되려면 히스토리컬하게 이건 저점이고, 히스토리컬하게 고점인 근처에 중간은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면 최소한 여기 부분에 어딘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건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 부담이 있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적다라는 흐름이라서,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혹은 약간은 공격적으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40%의 비중을 63%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뭐 저희야 뭐 이사님 수업 듣고 또 유튜브 보면서 이미 오버웨이트에서 코스피를 따라가는 걸 하긴 했는데, 네. 일반 투자자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추종 매매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 사람들이 추종해서 따라 들어가는 매매들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건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다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이다 막 따라 들어가다가,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숏롱 해놓고선 장난질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다라는 행위는 동일한데, 매수를 통해서 이 매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외국인이 사네. 그러니까 나도 외국인이 사면서 매수가 증가하겠네. 그러니까 나도 따라 사야지 라고 하는 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외국인이 사는데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 주식들도 있어요. 관심이 많이 없다는 얘기라, 이거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조건의 공통된 부분, 가격이 올라와 외국인이 매수해라는 두 부분에 여기에 종목이 있어 라는 걸 얘기하신 거죠. 안 오르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닐 테니까. 이 범위에 되는 걸 나도 따라서 사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였는데, 매수해서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이게 어떠한 매수는 이게 정말 좋아서 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좋으니까
매수도 많고 상황도 좋아.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전에 삼성전자 롱숏 포지션 짜놨다가 삼성 커버해야 되면 삼성은 사야 되는 게 그런 게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응으로. 요걸 바꾸자. 이걸 대응으로. 롱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그 포지션 전체를 없애려면 삼성전자의 숏은 매수해서 커버해야 되니까 이런 건 대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이 포지션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죠. 가다가 딱 끝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고 좋은 게 만약에 여기 가격인데 현재 가격이 여기고 현재 가격을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사들어오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얘는 여기서 끝나고 그래. 끝.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 아까 전에 내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다 미국에다가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부분에 따라서 여기에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 한국 비중이 3%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하지 얘가 정말로 얼마나 좋아질지 아닐지 이런 판단은 적게 들어간다고요.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들이 다 겹쳐 있어요. 그럼 겹쳐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 라는 판단을 할 때 외국인보다 국내 기관 투자자는 정보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들과 기관의 매수가 겹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확률이 올라간다고요. 예일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에 매매가 있을 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고려해서 두 개가 쌍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쌍끌이라는 부분은 정보와 자본의 힘,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주체적인 면에서도 다르겠지만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다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뭘 얘기해요? 세상에 변수가 두 개면 같이 쓰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같이 들어오는 걸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쌍끌이라는 개념은 결을 같이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만 보지 말고 기관들의 매매들의 패턴도 같이 참고하면서 하면 훨씬 확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다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개인의 힘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세졌어요. 이 때문에 이 개인의 힘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세 주체가 있으면은 이 두 군데서 살면 개인은 누군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이 때문에 개인들도 사고 이런 상황이 될 때 기계는 파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기계들의 포지션에서는. 그래서 개인도 외국인도 기관도 하고 파는 건 기계 포지션에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제일 지금 현재는 뛰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들의 정보력이 이해력이 높아져서 우리 전후회 같은 분들이 자꾸만 늘어나서. 그럼 기계들이 판단하는 거는 기계들이 팔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합니다. 계정이 그쪽에 걔네들이 가장 차익거래나 이런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하고 개인이 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설명드린 상황에 마지막에 해당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거래량 자체가 그냥 많은 거겠네요. 그러면 기계가 많죠. 외국인 거래량 자체가 그렇죠. 엄청. 거래 터트리면서 가죠. 그러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전 힘, 기관, 네. 그 개인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네. 가장 눈에 들어오시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이요? 네.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지금은 카카오? 너무 의도한 질문이고 본인이 아까 샀다고 의도한 질문을 던지고 원하는 대답을 끊어낸 느낌인데 네, 지금 카카오는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계속 헷갈리는 상황인데 얘는 아까 전에 어떠한 포지션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치적 안정감 때문에 이 포지션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게 뭔가의 메리트가 전보다 생겼다라는 생각도 있고, 대응해야 되는 포지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살 때 카카오 정도 되는 사이즈 비중을 우리나라의 뭐 AI와 관련된 기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 뭐 네이버 카카오 말고 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과 필요성에 해당이 되면서 메리트도 이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는 일정 부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겹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뭐 나한테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서는 카카오가 그래서 주는 게 많아. 오토가 이거 우리 영상에 얘기가 나섰지 않았어요? 예전에 바닥이 길 때? 이때 그쵸, 예. 하셨죠. 우리 국내를 잘 아니까. 네. 많은 투자자들이 마음 아파했던 종목이어서 또 저런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은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누구는 좋고 하는 부분들이 교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격하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누구나 좋고 누군가는 나쁜데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배가 아파서. 그렇기 때문에 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예. 장이 좋으니까 질문들이 별로 없네, 보니까. 원래 장 좋을 때 질문들이 많이 줄어요. 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긴 한데 그렇겠죠. 언젠가 흥분으로 돌아서긴 하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서 입으로는 그래 3천도 가겠네 라고 말은 뱉지만 이게 마음으로는 안 와닿는 느낌이랄까? 사람들이 진정 한국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도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그 3천 얘기 하시나요? 3천 너무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이미? 3천에 갈 확률이 높냐 낮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높은 쪽이에요. 근데 5천을 간다는 얘기도 뭐 가끔 이렇게 뉴스 타이틀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확률이 낮다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상황 사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5천은 헛소리 미친 소리고 3천은 부담스럽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현재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질문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 됐으면 됐지 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의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예요?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의존한다. 전 예전보다는 준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맹목이 전보다는 줄었어요. 전보다는. 왜 그러냐면 지금 20, 30대 분들은 옛날에 제가 20, 30대에 투자를 시작할 때보다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하세요. 그리고 요즘 뭐 블로그 봐봐요. 네이버 블로그, 뭐 카페, 뭐 SNS 봐봐요. 이게 또 정보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많은 버텀업 방식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하락할 때도 많이 전보다는 잡아내요. 그리고 우리가 국내 투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도 지금 이번에 빠질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잔뜩 잡아가지고 끌어올린 상태에서 지금 고점에서 팔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전보다 많이 고도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TF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 아까 액티브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ETF 비중이 올라갔다는 건 ETF의 가장 큰 수요는 개인 투자자예요. ETF 시장의 자금의 움직임도 그들의 움직임이 대부분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상이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고 부가 양극화되어 있지만 자본시장에서의 접근하는 움직임의 주체로서는 저는 양극화가 줄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었다는 부분이 로빈후드 주가를 신고점을 날리는 거예요. 레딧의 주가를 올리는 부분들이 그 정보화 현상에 많은 대중이 참여한 부분이 나타내는 흐름인 것이고, 그러한 흐름을 우리 국내에서도 토스증권이 점점 미국 점유율이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고 그 흐름은 대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전문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전문가인 사람들로 시장을 이기는 사람들을 줄어들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이게 업의 현실인 거죠. 큰 흐름 하에서의 가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네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매매 주체의 우위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존에 생각하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한 30년간의 데이터를 보시면 시장을 이기는 사람의 비중은 한 10% 안쪽이고 시장을 이기면서 그다음에 시장을 못 이기는데도 그래도 아직 살아는 있는 사람들이 한 3, 40% 되고 나머지는 계속 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에요. 그럼 이 비중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의 대중화 시대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시간이 들어가서 30년이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이 비중이 크게 달라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아마 그 10%가 10이 아니라 5%, 3% 이런 식으로 더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이라는 곳에서 하는 행동보다 훨씬 더 위험한 행동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잠깐은 큰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하게 되면 그 확률은 떨어져요. 그게 우리가 카지노가 돈 벌지, 카지노 간 사람이 돈 벌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오래 할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10에, 기관은 10인데, 개인은 제 생각에는 한 3에서 5 사이일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퇴출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기관은 3, 40%라고 했는데 그게 더 클 거예요. 한 60, 70%될 거예요. 왜냐?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도 못 이기고 돈을 자주 깨먹는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가장 많고, 아이, 더럽고 치사해서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2%, 2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비율에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의 흐름에 도움이 되고자 오트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사람들의 아직 믿음이 아직은 약합니다. 그 믿음이 너무 강하게 된다라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의 위치에 올 때까지는 위험보다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은 구간은 아닐까라는 접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